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여기 이 유튜브 채널을 제 남편의 간병을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요. 제 남편이 의식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 제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남편 곁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귀로 들을 수 있고 양손은 자유로운 이곳 채널을 듣게 된 건데요. 그땐 언제 깨어날 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제 사정이 너무 힘들 때라 항상 희망찬 또 감동스러운 사연들만 찾아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젠간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날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겠다 저 스스로와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근심과 걱정이 깨끗이 해결되어 여러분에게 제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 이야기는 희망차고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되는 놀랍고 화가 나는 이야기죠. 저도 이곳에서 희망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욕을 다잡고 힘을 낼 수 있어 이런 글을 소개하게 돼 무척이나 아쉽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한 일이 그런 일이라 어쩔 수가 없게 됐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엔 좋은 교훈이 있으니 그걸로 희망찬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달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요즘 들어 좀처럼 보기 힘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반했던 저는 남편과 사귀면서 일찍부터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절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막상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주저하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돈 문제 때문에 그러나 생각했던 저는 아무것도 없이 원룸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다며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결혼하자는 말은 하지도 않고 자꾸 미안하다는 말뿐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라도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피하려고 하니 전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결혼을 미루는 건 돈 문제가 제일 클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지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자꾸 불안해지자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자신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몰랐던 집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어머니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 아버지 안 계신 빈자리를 어머니께서 적응하지 못하시더라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실 정도로 의욕을 잃고 혼자는 뭘 못하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머니를 계속 챙겨야 했어. 그나마 어머니께서 요즘엔 교회를 다니시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도 하시고 전보다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전 같진 않으셔서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야.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셔서 내가 대신 도와드려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걸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야? 형은? 형도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우리 형도 문제야. 형도 어머니처럼 사회생활 안 하고 있거든. 형이 취업 준비를 오래 했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그 일로 자신감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 처음엔 형 잘 될 거라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형도 자꾸 탈락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사회생활을 안 하기 시작했어. 거기다 어머니랑 형이 워낙 유대감이 깊어서 서로만 의지하고 둘 다 집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야 하고. 어머니나 형이나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내가 그런 식구들을 두고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아픈 두 사람을 두고 나와서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막상 결혼한다고 그래도 소연이 너에게 미안한 일이라서. 나 하나 고생하면 되는데 괜히 나랑 결혼해서 너까지 고생시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이런 말 해서 괜히 너에게까지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소연아. 생각해보면 전부 다 내 욕심이었다 싶어. 그런 건 내 가정사고 내 사정일 뿐인데 너에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기다려달라는 소리만 했잖아. 차라리 진작 널 놔줬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라도 널 놓아줄게, 소연아.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찾아서 가. 어려운 가정사를 얘기한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에 저를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의 책임감 강한 모습에 결혼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다 듣고도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의 집안 사정을 이해한다며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헤어지자고 하지 마.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면 나도 자기랑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내가 다 이해할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소연아,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까 참고 견디는 거지만 그 고생을 너에게 전가할 순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거 더 못 보겠어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의견도 존중해줘. 결혼해서 무거운 짐도 같이 나누자. 그렇게 저는 사랑을 선택했고 남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한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됐어요. 하지만 막상 자신 있게 말했던 것과 달리 시댁에 인사를 가는 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으셨다는 어머님께서 절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염려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절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 그런지 조심하시는 눈치는 있었지만 남편이 제게 말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은 좋으신 분 같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순조롭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 시작된 저희의 신혼생활도 걱정과 달리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놓치기 싫었던 만큼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잘하는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과 결혼하면 힘들어질 거라고 염려했지만 남편의 걱정과 달리 시댁 식구와도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긴 있었죠.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남편을 너무 자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결혼했고 그 짐을 같이 나눠서 지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을 해서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시댁을 챙길 거라는 건 알고 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가 너무 잦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챙긴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시댁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는 시모와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은 퇴근을 하면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온전히 같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죠. 평일 내내 남편을 불러가 놓고도 또 할 말이 있으신 건지 주말에도 똑같이 남편을 부르셨거든요. 남편도 답답했지만 식구들 걱정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같이 시댁으로 가면 나았을 텐데 문제는 저는 절대 시댁으로 찾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해도 시모가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남편이 저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불편해서 그러시나 싶다가도 시모가 절 대하시는 걸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하기만 했죠. 아들에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 형과 시모가 왜 그렇게 아들을 찾으시는지 궁금했던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부르시는 거래?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할 말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할 말이 뭔데? 차라리 나도 같이 오라고 하시지 왜 매번 당신 혼자 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들으면 안 될 이야기야? 아니,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당신까지 들어서 뭐해. 차라리 당신 혼자라도 마음 편히 쉬는 게 낫지. 당신이 시댁 가 있으면 나 혼자 심심하니까 그렇지. 예상은 했지만 이건 좀 심하잖아. 어떻게 연애 때보다도 더 자주 당신을 찾으시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러게. 미안해, 여보. 나도 최대한 당신 고생시키기 싫었는데 결국 이렇게 신경 쓰게 됐네.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아니야. 당신더러 미안하라고 한 말은 아닌데. 난 그냥 아쉬워서 그러지. 아니야,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해야지 뭐 어쩌겠어.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이 안쓰러웠던 저는 남편에게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역시 남편은 시모의 부름을 받고 시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2, 3일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매주 주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간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시댁으로 간 남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저녁 먹기 전, 밤 11시가 되기 전 등등 시댁에서 2-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가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저에게 연락을 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원래 돌아오던 귀가 시간도 한참을 넘어가고 있었고 늦게 온다는 남편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연락을 깜빡했고 시모와 할 대화가 길어지거나 시댁에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늦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히 재촉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제 휴대폰으로 아주버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아주버님. 안 그래도 그이가 너무 늦어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재수씨, 제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호 데리고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네? 병원이요? 무슨 일인데요? 그이 다쳤어요? 얼마나요? 어떻게요? 저도 어떻게 다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경호가 집을 나간 뒤 한참이 지나서 담배 피우려고 계단으로 갔는데 계단 아래 경호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차에 태워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경호 의식이 없거든요. 저 XX 병원으로 가는 중이니까 재수씨도 XX 병원으로 오세요. 남편이 의식 없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이후라 만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수술실 앞 의자에서 수술 중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시모와 아주버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고 남편이 얼마나 다쳤는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어머님, 그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거래요? 그이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요? 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이 성격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인 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린다고 계단으로 갔겠어요? 혹시 이거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거 아니에요?
경찰엔 신고하셨어요? 예, 놀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만 우선 진정 좀 해라. 우리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제가 왜 계단에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야 당연히 그 시간쯤 되면 경호가 집에 돌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날 부르는 거야. 경호가 쓰러져 있다고. 그제야 우리도 알게 됐어. 경호가 거기 있었다는 걸. 나도 왜 제가 계단으로 간 건지 모르겠어. 네 말처럼 평소에 계단으로 다니는 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해 놓긴 했는데 우선 얼핏 보기엔 범죄 같진 않더라. 만약 누군가와 뭔 일이 벌어졌으면 몸싸움 벌인다고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럼 우리 집에서 안 들렸을 리가 없잖니. 계단 바로 옆이 우리 집인데. 그리고 다른 흔적들도 없더라. 우리 경호가 보통 체격도 아닌데 다툼이 벌어졌다면 가만히 탕하고만 있겠니? 물론 그렇다고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경호 제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어차피 너도 알게 될 일이니 얘기하는 건데 너무 놀라지 마라. 그 경호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아. 바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실려왔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긴 시간 방치돼 있다가 발견돼서 그런지 상태가 위험하다고 하더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수술 후에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뇌사 상태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래. 네? 그 이가 못 깨어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보... 소연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의사 선생님도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 거겠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러지 마라. 경호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경호 수술해서 아무 문제 없이 나을 수 있게 응원하고 기도해야지. 경호 괜찮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경호 강한 아이잖니. 그래요, 재수씨. 경호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경호한테 우리 응원이 닿을 수 있게 기도해요. 걱정하고 울고 있을 시간에 모든 경호에게 도움이 돼야죠. 남편이 뇌사 상태나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저는 정신을 반쯤 놓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발 최악의 상황은 닥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해봤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손을 잡고 기도도 해보고 생전 찾지 않던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등등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찾아 빌기도 했죠. 또 혼자서 세뇌하듯이 수술이 끝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생각보다 머리에 손상이 심하지 않아 뇌사 상태까진 이르진 않았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뇌파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의식을 언제 되찾을지는 의사 선생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했고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평생 의식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죠. 남편이 의식을 되찾는 건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땐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손쓸 수도 없는 뇌사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저에겐 큰 위안이 됐고 엄청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거기다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게 곁에서 24시간 도와준 고마운 가족들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언니는 물론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도 병실에 누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편보다 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저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셔서 쉬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병원 안에서만 계셔서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병원에 이렇게까지 오래 계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매일 남편 상태 확인해서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나 하나도 안 힘들다. 쉬려면 네가 쉬어야지. 난 누구보다 네가 걱정이야. 경호야 분명히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없다만 네가 많이 놀라고 지금도 마음고생이 우리 중에 가장 심해서 몸 상할까 봐 걱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쉬어라. 우린 여기서 24시간 이러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이 안 사람인데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죠. 저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때 도와주세요. 재수씨,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쉬세요. 경호 일어났을 때 재수씨 고생한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경호 이렇게 된 거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집에 가서도 제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녀석 조심히 가라고 마중이라도 나갔으면, 평소엔 수십 번도 담배 피우러 가는 길 조금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경호 이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해도 쉬질 못해요. 제가 경호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 제가 여기 경호 보고 있을게요. 재수씨는 들어가 쉬어요. 아니 그래도 그냥 네 아주버님 말 따라라. 나도 정호랑 마음이 똑같아서 제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되고 내가 바로 곁에서 내 눈으로 경호 보고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해서 그래. 솔직히 내가 경호 불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주말에 쉬는 경호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생각에 혼자서 얼마나 자책하는지 몰라. 내 손으로 내 자식 병원에 누워있게 만든 부모가 된 것 같아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고 기도 이외에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니까? 집에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 그나마 여기 있으면 경호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좀 낫고.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쉬어. 나랑 정호야 둘 중 하나 쓰러지면 한 명이 봐주면 되는데 넌 아니잖니. 거기다 너까지 쓰러지면 경호 일어났을 때 걔 얼굴 볼 면목이 더 없어져. 그러니 가서 쉬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리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연세가 몇이신데 제대로 누울 곳도 쉴 곳도 없는 병원에서. 그럼 재수씨, 어머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쉬세요. 엄마, 내가 병원에 있을 테니까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재수씨 집에 들릴 거니까 병원 오기 전에 음식 좀 해서 가져다 주고. 재수씨 벌써 마른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알잖아요. 재수씨 요리할 정신이나 있겠어요? 뭐든 잘 먹어야 하니까 엄마가 요리 좀 해다 가져다 줘요. 엄마도 밥 든든히 먹고. 알겠죠? 아니에요. 밥은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번거롭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정훈이가 생각을 아주 잘했어. 그래, 이렇게 나도 우리 며느리 챙기면서 내 몸, 정훈이 몸 챙기고 정훈 너도 나랑 소연이 챙겨주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돕고 힘이 돼주자. 가족끼리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돕고 지내야 우리 경호 일어날 때까지 서로 몸 상하지 않고 견디지. 그럼 소연아, 집 갈 준비하자. 내가 너 먹을 음식 차려주고 집으로 가서 쉬마. 마치 제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것처럼 시모와 아주버님은 저를 최우선으로 신경 써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남편을 돌보는데 또 저를 신경 쓰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런 두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도움이 고맙고 도움이 됐지만 그럼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 현실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자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종교에 기대 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너 또 잠 설친 거니? 며칠 전부터 생긴 다크서클이 여제 안 없어지고 더 짙어졌네. 요즘도 잠이 안 와? 혹시 악몽이라도 꾸니? 아니요, 악몽까진 꾸질 않는데요. 잠은 통 못 자긴 해요. 이기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잠을 자려고 노력해도 잘 오지가 않네요. 잠이 제일 중요한 건데 못 자서 어떡하니?
잠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아예 못 자는 것도 아닌데요, 뭐. 아무래도 네가 마음이 아직 진정이 안 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그게 점점 심해지면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정신도 몸도 망가지게 된다니까. 어떻게? 너 나랑 기도라도 해보겠니?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별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다르거든. 꼭 절대적인 누군가를 믿어서 내 바람이 들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한 번 가지고는 어색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없지만 그거 연달아서 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네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어차피 여기서 기도한다고 네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니. 또 너도 경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간절한 마음에 여럿인 찾았다고 했고. 그렇긴 한데 제가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몰라서요. 재수씨, 기도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솔직한 재수씨 마음, 바라는 일 등을 다른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거기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의 신께 내 마음의 불안과 바람을 해결해달라고,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간절할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내 바람과 부탁을 절대적인 분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거고요. 기도라는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라 우선 기도하는 게 성공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해봐요. 몇 번 해보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의 행동들도 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와 아주버님의 그 행동들 모두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알고야 말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쪽지로 인해서 말이죠. 시모와 아주버님의 정성이 가득한 도움의 손길로 조금씩 힘을 차려 나가던 저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밀린 빨랫감들 중에서 남편의 바지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바지 주머니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진 않은가 싶어 손을 넣었는데 그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쪽지인가 싶었던 저는 접혀있는 쪽지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쪽지 안에는 한 달 후에도 정리 못하면 죽을 줄 알아 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너무 섬뜩하고 기괴한 내용의 쪽지를 보고 놀랐던 저는 도대체 누가 그런 내용의 쪽지를 남편에게 전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당한 사고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쪽지를 줬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지 어느 사람을 대입해봐도 맞춰지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편의 동선이 회사와 집, 그리고 시댁뿐이었고 그 바지는 회사에 다닐 때 입는 바지였으니 그 쪽지를 남편에게 건넨 사람은 회사 동료가 아니면 시댁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 모두 그런 섬뜩한 내용을 적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을 상상할 수 없었던 저는 그들 중에서 이 쪽지를 보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명씩 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남편네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말로 한 것을 보아 남편보다 상급자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남편의 상급자 중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쪽지를 보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할 때였죠. 그런데 하필 남편의 휴대폰이 사고가 난 날 이후 사라져서 제가 직접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남편 회사를 찾아가 남편 상급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봐야 하나 싶던 그때 혹시 시모와 아주버님이라면 남편에게서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갔을 때 회사를 마치고 바로 간 경우가 많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모와 아주버님에게 찾아가려고 준비를 서둘러 했는데
그 쪽지 안의 글자가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바로 며칠 전에도 봤었던 글씨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던 걸 멈추고 그 쪽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고 말이죠. 그러다 머리에서 번쩍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쪽지 안에 적혀있던 그 섬뜩한 내용의 글씨체가 시모의 글씨체와 거의 똑같다는 걸요. 처음엔 시모가 남편에게 그랬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가 남편에게 그런 내용의 쪽지를 전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뭐든 확실히 하고 일을 넘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병원에 있는 시모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하다 시모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을 몇 가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바지에서 발견한 쪽지 안의 단어들이 군데군데 들어있는 문장들을 말이죠. 저 어머님, 제가 요즘 다시 잠이 잘 안 와서 그런데요. 왜 저번에 기도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책에서 저에게 도움될 만한 문장들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 뭐 그 말씀들이 도움이 됐어? 아니 그렇게 내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했지? 원래 믿음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간절한 상황에 생기는 거란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가 강한 믿음을,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너한테 그분께서 기적을 행사하실 거야. 네가 원하는 걸 모두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았니? 내가 어느 말씀을 적어줄까? 혹시 그 말씀의 내용도 내가 설명해줘도 되겠니? 시몬은 제가 한 말에 신이 나서는 이상하다는 느낌도 차리지 못한 채 성경 구절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에서 제가 원하는 글귀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설명해주며 받아 적어줬습니다. 저는 시모가 설명하는 얘기 따위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시모가 적는 글씨체를 보며 지금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쪽지의 글씨체를 떠올리며 일일이 비교하고 있었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비교해봐도 시모의 글씨체와 쪽지 안의 글씨체가 너무나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확인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병원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죠. 결과는 제 생각처럼 보나마나한 결과였지만 말이에요. 두 글씨체가 복사라도 한 것처럼 아주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쪽지를 보낸 사람이 시모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저는 더욱더 큰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시모가 적은 그 쪽지 안의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말이죠. 아무리 상상해봐도 생각을 해봐도 제 머리로는 그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보다 그 쪽지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려고 했죠. 그리고 혹시 모른다고 생각해서 시모와 아주버님이 같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 쪽지 안의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원래 쪽지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하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말이죠.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던 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던 그날의 진실을 아주 조금 엿듣게 된 겁니다. 그 우연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설명하자면 그날 역시 남편을 간병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실에서 같이 지내던 환자분의 보호자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제게 환자분을 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같은 병실에서 있는 보호자들끼리는 서로 얘기도 나누고 작은 부탁도 들어주는 사이라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남편 곁에 있다 대각선 병상에 있는 환자분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환자분의 커튼을 치고 이불을 덮어준 순간 시모와 아주버님이 병실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커튼 뒤에 숨은 채 그대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게 됐죠. 재수 씨 없네? 아직 도착 안 했나?
아까 지하철이 좀 늦는다고 하더라. 뭐 금방 오겠지.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재수 씨 말씀 적어달라는 날 이후에 다른 말은 없어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 싹 튼 것 같던데 아니었나? 없어. 나도 걔 속을 모르겠다. 그때 보면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말이지. 그럼 본격적으로 재수 씨한테 씨앗을 뿌려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수 씨가 우리 사람이 돼야 안심인 거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 일이긴 하지만 이러다 경호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도 알지. 그걸 왜 모르겠니? 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자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너나 나나 큰일 나는 건 물론이고 언론에서 기웃거리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 내가 왜 급한 걸 모르겠어. 근데 그러다 오히려 탈나는 거야. 그분께서도 매번 말씀하시잖니.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걸 믿고 따르라고. 경호 쟤 저렇게 된 것만 봐도 그분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맞아. 제가 그분을 욕하니까 저렇게 된 거잖니. 아무리 머리를 맞았다고 해도 식물인간 되는 게 보통 벌어지는 일인 것 같니? 그건 그분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대신해 경호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런 벌을 내리신 거라고. 그분의 능력을 네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했으면 더 충실히 그분 말씀대로 따르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그분 말씀만 믿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연이 걔가 거부 반응 없이 그분의 싹이 움틀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자. 분명 그 때가 올 테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행하실 테니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남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자신이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시모와 아주버님 둘 중 하나가 남편의 머리를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때린 이유는 두 사람이 믿는 종교와 관련이 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자신들이 믿는 종교와 남편 얘기를 연결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어 보였어요. 자기 아들을, 자신의 동생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식물인간이 됐는데 벌을 내린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거기다 천연덕스럽게 저에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 것처럼 남편을 걱정하는 연기를 했고 저를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빠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도 마음의 불안을 씻어준다며 권했던 기도와 종교 가입도 모두 두 사람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줌이라도 지를 지경이었죠. 그렇게도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두 명이나 바로 제 곁에서 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겐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모친과 형의 손에 의식을 잃게 된 제 남편을 제가 지켜야 했죠. 그리고 제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잔인하고 모두가 경악할 범죄를 세상에 밝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이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싶었죠. 두 사람의 대화를 또다시 엿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 더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하다 한 가지 방법밖에 희망이 없다고 결론났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두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 그 종교의 광신도가 된 척 연기를 하는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두 사람이 믿는 종교에 관심이 있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저번에 글귀를 적어달라 부탁한 일 때문인지 제 관심을 보고도 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급히 다가가면 분명히 꼬리가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적당하게 밀당을 하면서 접근해 나갔죠. 그러다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믿음이 주체가 안 되는 척을 하며 과장된 연기를 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열성적으로 기도를 했고 그 교회에서 절대자라고 말하는 존재의 말을 들을 땐 마치 제 남편의 일이 곧 해결될 것처럼 기뻐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헌금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헌금만큼 내게 복이 돌아올 거라는 말을 믿는 것처럼 그 교회에 큰 돈을 헌금으로 바쳤어요. 물론 미치광이 인간들에게 저와 제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준다는 게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보다 아깝게 느껴졌지만 시모와 아주버님의 두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이 내 남편에게 한 범죄를 밝히는 데 쓰이는 돈이라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아주버님은 절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광신도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교회의 목사에게 칭찬받게 되니 제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저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후에도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쩌면 딱 한 번뿐인 기회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절 믿는 두 사람을 이용해 시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시댁에 그날 남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려고 했죠. 그러다 시댁에서 사라진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쉽게도 그 안의 내용은 모두 삭제된 이후였지만 사라진 남편의 휴대폰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안의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분명 그 휴대폰에 증거가 있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휴대폰을 꼭 가져가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날 일에 대해 어떠한 자백도 못 받은 그때 휴대폰이 사라진 걸 알게 되면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 남편의 휴대폰과 같은 기종을 하나 더 구해 바꿔치기를 했죠.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은 제가 따로 꼭꼭 숨겨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증거가 모여 경찰에게 신고하는 그날 포렌식 검사를 해달라 부탁하고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사라진 남편의 휴대폰을 확보한 뒤에도 두 사람 앞에서는 광신도인 척 연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다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던 그때 저는 두 사람과 솔직한 속내를 말하는 척하다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그러며 제 품속에 있던 휴대폰과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나 어머님과 아주버님께 고마운지 몰라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영영 그분의 말씀을 모른 채 눈을 뜨고 있어도 장님이고 귀가 뚫려 있어도 귀머거리인 삶을 살 뻔했잖아요. 조금 더 일찍 그분을 뵐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역시 그분의 뜻이라는 걸 알기에 아쉬워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려고요. 아유, 어쩜 우리 소연인 그분을 접하는 것만 늦었지 믿음은 오래 다닌 신도보다 깊고 단단하구나. 이건 네가 며느리지만 내가 배워야 해. 정은 너도 네 재수씨의 절대적인 믿음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한편으론 무서워지기도 해요. 사실 그이가 저렇게 된 게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저런 건 아닐까 싶거든요. 저렇게 되기 전에 그분 말씀을 접했다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더라면 저렇게 누워있진 않았을 텐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경호가 그분을 못 만나서 저렇게 된 것 같아? 당연하죠. 저 그분 뵙고 난 뒤로 불면증도 고쳐지고 몸에 아픈 것도 싹 없어졌어요. 물론 그런 걸 바라고 그분을 믿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이가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아둔한 인간이 되어 저렇게 된 게 맞다니까요? 두 분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건 알지만 저 사람 만약에 깨어나더라도
그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더한 벌을 받아야 해요. 세상의 근원이자 전부인 그분을 부정해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또 안 믿는다면 진짜 무섭고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휴,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네가 진정 이 세상의 근원이자 이치를 아는구나. 아유, 어쩜 우리가 겪을 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알고 있니? 역시 그분께서 너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게 맞아. 경호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랑 경호 사이에 그 일이 있었던 것도 다 이런 날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야. 그런 거라고. 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그이 사이의 일이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호가 쓰러진 일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지. 아니, 엄마 그냥 다 말해요. 엄마도 옆에서 보셔서 알잖아요. 재수씨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문제 없을 거예요. 뭐 솔직하게 다 말해서 우리끼린 비밀이 없어야죠. 그런가? 하긴 뭐 거짓말도 죄짓는 거다. 거기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깊은데 무슨 일이 있겠니? 저 소연아, 그게 실은 경호가 저렇게 된 게 말이다. 우리랑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다. 네?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경호 제가 그분을 부정했어. 너네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너네 둘 사이에 안 좋은 기운이 보인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가 멀다고 경호를 불러서 말씀을 알려줬는데 글쎄 제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품고 설득시켜서 교회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이유가 너 때문인 줄 알았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기운이 안 좋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랑 경호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선 경호를 교회에 데려간 다음에 이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너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계획했는데 우리 얘기를 듣고 경호가 발작하듯이 난리를 치는 거다. 거기다 그분을 입에 담고 몹쓸 말까지 했어. 그 말에 나랑 정호가 경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정호가 목침으로 경호 뒤통수를 때리다 저렇게 된 거야. 당연히 그 상황을 솔직히 말할 수가 없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말했던 거고. 널 의심한 건 미안하다. 나도 네가 이렇게 그분의 충실한 백성이 될 줄 알았더라면 경호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먼저 접근했을 텐데. 근데 이해할 수 있겠지? 경호 저렇게 된 것도 다 그분 뜻이라는 걸 알고.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동안 어머님과 아주버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 갔을 때라도 빨리 말씀하시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미안하지. 이렇게 믿음이 깊은 널 처음에 의심하고 원흉으로 생각한 걸. 또 빨리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니 고맙구나. 저도 미안해요, 재수씨.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경호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제가 경호 뒤통수 때려서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게요. 약속해요. 드디어 두 사람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떨리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이 얼마나 미쳤는지 또다시 알게 된 순간이었죠.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마치 종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둘로 나눠 안 믿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식이건 동생이건 간에 말이죠. 그런 인간들을 하루라도 빨리 처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확보하고 사본을 만든 뒤 경찰서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내용을 제출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이 숨겨놨던 남편의 휴대폰을 제출했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고 남편의 휴대폰은 포렌식 데이터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죠. 저야 이미 두 사람에게서 다 들었던 이야기라 더 놀랄 것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남편을 향한 집착과 전도는 제 생각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던 쪽지도 그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 가방에도 자켓 주머니에도 쪽지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괴롭혀서라도 교회에 데려가려고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남편을 괴롭혔는데 결국엔 그 행동들 모두 죄가 인정이 됐어요.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든 죄와 그 범죄를 숨겼던 죄까지 모두 말이죠. 하지만 남편과 두 사람이 가족이었고 서로의 입장 차이로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큰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형이라는 인간은 제법 긴 징역을 살게 됐는데 시몬은 너무 짧은 형기를 살게 됐어요. 법이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약한 처벌, 그리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범행은 인정이 된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워 사람들 앞에 그들의 범행을 알린 뒤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든 남편은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에게 죄를 물어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죠. 하지만 희망을 잃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분명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근까지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의식을 되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남편과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은 것 같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충격적인 일과 영영 이별하고 싶거든요.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이젠 제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기만 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게 말입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는 저희 부부의 행복한 삶, 많이 응원해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